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공립유치원 교사 윤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아인용 교직 논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학생 초수로 합격했고 1차 교직 논술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글재주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해서도 아니고 바로 논술 공부 방법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방향을 틀리지 않으면 누구나 논술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논술 공부 방법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외 교육과정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린 유아임용 합격수기 1단, 2단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논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6월 말 7월 초쯤이었어요.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개론이랑 교육과정 강론 강의를 다 듣고 이론을 탄탄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문제풀이 강의 시작할 때쯤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먼저 저는 초수이고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논술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서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참고서는 유치원의 임용고시라는 다음 카페에서 윤승현 3M 논술책이 좋다고 해서 그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책에는 원고지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 예상문제도 다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초수였던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책 보고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는 강사님 인강을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건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참고서 독학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에게 논술 첨삭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게 계속 불안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실전에서는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 논술을 쓰는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춰서 쓰는 것에 익숙해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를 한 시간은요. 저는 논술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논술 공부 시작하고 시험 전까지 하루에 1개, 2개씩은 꼭 논술을 썼어요.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어요. 같은 문제를 풀어도 매번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매번 서론이랑 결론 내용을 바꿔서 적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예상 문제를 풀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론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글 쓰는 요령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교육과정 공부 따로, 논술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논술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실 것인지는 개인적인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자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쓰면서 시간 투자를 했지만 주 2, 3회 쓰고 합격하신 분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하실 것인지는 본인의 전체 공부 목표랑 공부 진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처음 쓸 때에는 그 6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나름대로 내용을 완벽하게 써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 쓴 논술은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을 옮겨 쓰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렸는데 점차 익숙해질수록 60분 내에 개요도 작성하고 논술 원고지에 옮겨 쓰고 기출문제 예시 답안을 미리 펼쳐보지 않고 나름대로 써봤어요. 그리고 내가 쓴 거랑 예시 답안을 보면서 비교하고 반성하고 내가 잘 못 썼던 부분을 살려서 다시 써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다음은 논술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에 논술을 쓸 때는 채점자의 눈을 확 사로잡는 창의적인 서론을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나의 배경 지식이 그렇게 없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창의적인 서론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60분 내에 모두 써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멋진 서론을 써낼까 하는 고민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난한 논술 쓰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서론을 눈에 띄게 화려하게 창의적으로 잘 쓰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전체 문맥이랑 잘 어울리게
본인이 잘 쓸 수 있는 서론을 선택하고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대입할 수 있는 논술 만능 틀을 만들었습니다. 서론도 주제에 따라서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양식, 제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양식을 여러 개 생각해 뒀어요. 그리고 이 틀을 외우고 쓰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제가 논술에 출제될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주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 예상 못한 주제에도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 신념은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 신념은 교육 철학과 이론을 교사가 내면화한 것으로서 모든 교육 행동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신념을 유아나 학부모에게 제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박 교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 신념을 형성하는 요인과 신념을 실천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저는 서론에서 이 틀이 가장 제가 적용하기 쉬웠어요. 그 사례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찾아요. 이 키워드가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 줄 쓰고 부정적인 사례, 긍정적인 사례가 같이 나오잖아요. 현장에 있어서 항상 잘 지켜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제가 공부를 했을 땐 이 서론이 가장 제가 쓰기가 쉽고 이 틀을 기억해두면 많은 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엇은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은 중요한 분야이다. 무엇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최근 무엇이 강조되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무엇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엇이 대두하고 있다. 무엇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이게 가장 무난한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유를 쓰는 거예요. 무엇이 유아의 전인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이 유아의 전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 신념은 교육 철학과 이론을 교사가 내면화한 것으로서 모든 교육 행동이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틀은 다 똑같지만 시험 내용에 따라서 말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사례에 만약에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다면, 그러나 현실은 땡땡을 경시하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 극단적인 문장이지만 이것도 조금씩 말을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 있는 부정적인 현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면 교육 현장에서는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식으로 써요.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땡땡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땡땡이 절실하다. 교사는 땡땡에 주의해야 한다. 교사는 땡땡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본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이 서론을 쓰기에 조금 애매한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문제에 따른 서론도 일단 틀을 만들어 놨어요. 대립 주제는 A와 B가 대립이 되는 사례가 제시가 되었을 때 쓰기 좋은 서론이에요. A와 B는 서로 각각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A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이고, B는 의사소통 방향이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폐쇄적 조직 문화이다. 앞으로 A의 조직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 2가지와 B의 조직 문화의 문제점 4가지와 해결 방안을 논하겠다. 이렇게 사례에서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이 서론 틀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그 정의를 처음에 쓰는 게 출제자한테 인상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학이 나왔다고 하면, 장학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까지는 아까 서론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기장학은 교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그 결과를 반성하는 장학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라는 식으로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내가 잘 쓸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서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론에 들어갈 때는 사례에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라고 쓰고,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본론은 다른 군더더기는 필요 없고
채점자가 답안에 있는 득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게 알기 쉽게 쓰는 게 본론을 쓰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알아보기 쉽게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결론이에요. 논술 공부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게 서론이랑 결론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론이랑 결론이 내용이 바뀌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저는 잘 몰랐는데 서론에서는 주제를 환기하는 글을 쓰고 결론에서는 주제를 압축하고 요약하는 걸 쓴다는 점에서 다르더라고요. 이 결론 부분도 틀을 만들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의 전체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결론의 첫 번째 줄에 쓰는 거예요. 자기 장악은 이런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진다. 만일 무엇 한다면 무엇 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제언을 마지막에 한마디 쓰는 거예요. 논술의 모범 답안 같은 걸 읽었을 때 이건 주제 마지막에 결론에 한마디 쓰기 좋겠다 하는 부분은 따로 메모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 단계에 맞는 유아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유아를 길러내는 유아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정말 그대로 갖다 붙여 쓰기보다는 그때그때 키워드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면은 여러 논술에 적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던지 전체 문맥과 잘 어울리도록 내가 잘 쓸 수 있는 서론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이것. 둘째, 이것. 문제점은 첫째 이것, 둘째 이것, 셋째 이것. 서론과 결론은 답안의 논점과 주제에서만 벗어나지 않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좀 더 창의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오히려 논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논점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감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무난하게 써요.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직 논술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